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월요일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좀 사실 뭐 내용은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막 부족해가지고 못했던 부진한 내용들을 오늘 좀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월수 이틀을 진행하는데 월요일은 이주호의 탑다운 방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요일은 이주호의 바텀업입니다. 오늘은 바텀업 방식인데 오늘은 종목부터 시작해서 종목에서 섹터까지 확장해 나가면서 이 산업에 대한 동향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월요일에 이어서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지금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어제 10% 급등을 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불같은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게 그러면 지금 이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인가? 아니면 이제 뭐 여기서 더 빠지나? 뭐 이러한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저는 자동차 섹터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오늘 그래도 뭐 바텀업이던 탑다운이던 어쨌든 시작을 하기에 있어서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좀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마감한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도 사실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니 시장 왜 이래? 딱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면 아니 어제 그렇게 테슬라가 질주를 했는데 2차 전지주들 고작 이거밖에 안 올랐어?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도대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디까지인가? 특히나 오늘 또 저PBR 관련주들, 금융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게 HLB 그룹주죠. HLB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사실 과거에 그 임상 관련해서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패가 아니라 다시 지금 뭐 신청한다 이런 얘기 또 나오면서 사실 리보세라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뭐 잘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크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뭐 견조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2차 전지주들 강세 속에서 사실 어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 강세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렇습니다. 특히나 뭐 HLB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오늘 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알테오젠은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과거에 트럼프 재임 시절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트럼프가 가장 그 선호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약값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그 바이오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공교롭게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붐이 불었고 그때 제일 잘 나갔던 게 뭐 신라젠 뭐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항암 치료와 관련돼서 그때는 잘 나갔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후보지만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수급적인 특징을 좀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이 좀 강한 흐름 보였고 현대차는 뭐 1%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코스닥 코스피 다 보시면 2차 전지주들이 좀 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테슬라 10% 급등의 후폭풍.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뭐 후폭풍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금 와 테슬라 주가가 아니 얼마 전에 봤을 때 150달러 근처였는데 지금 뭐 220달러가 넘어섰거든요. 이게 진짜 가는 건가? 뭐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해외에서 오늘 그런 얘기 나왔어요. 테슬라 이제 300달러 간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이거 테슬라 이제라도 사야 되나? 아니면 2차 전지 이제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건데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인이 좀 필요하다.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은 맞지만 이게 진짜로 찐바닥 후의 반등인 건지 아니면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인데 어제 사실 미증시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파월 의장이 2022년 이후에 계속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그래서 9월에 할 거냐라는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9월에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금리 인하가 9월에 한다라는 거는 선을 긋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면 연초에 파월 의장이 올해 3번 정도 할 거다 해놓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역시나 어제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근데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와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네. 잠깐 쉬는 게 지금 없이 그냥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 오늘 어제 얘기했던 SL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SL인데 사실 뭐 지금 월요일날 방송 보신 분들 SL 보고 좀 놀라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공교롭게 이제 월요일날 방송한 이후에 화요일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화요일날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딱 그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저 노란 선 있죠? 노란 선이 20일 이평선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20일 이평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도 밑꼬리 달고 올렸는데 오늘 또 빠졌어요. 그러면 아니 월요일날 도대체 자동차 좋다고 했는데 이거 왜 빠지냐? 물론 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흔히들 말하는 뭐 특정 메이저 수급들이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관련주들이 내려왔을 때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야수의 심장으로 비중을 100%다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SL 보세요. 기관 수급을 보시면 지금 어제까지 뭐 진짜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고 오늘은 좀 기관 투자자 매도세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아직도 괜찮다. 그렇다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거를 다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하반기에 현대차의 인도 IPO에 집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매수를 한 거고 만약에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저는 주가 레벨업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저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 이 제 주제대로 바텀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월요일 날은 탑다운이라고 해서 제가 큰 거부터 내려왔는데 오늘은 SL을 시작으로 위로 좀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 SL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AS 해드린다라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높아지고 있는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24년도 9%대 OPM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HL 만도 뭐 화신 이런 기업들 뭐 여러 가지 한온 시스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대부분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3%대 4%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SL은 이 9%대 영업이익률인데 이 9%대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LED 헤드램프입니다. 이 LED 헤드램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원래 자동차의 그 헤드램프가 이제 할로겐 램프랑 HID라는 램프가 있어요. 근데 이 HID라는 램프가 이게 법적으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해요. 왜? 이게 쌍라이트를 켰을 때 눈이 너무 부식해가지고 상대 운전자를 좀 운전에 피해를 준다.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요. HID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할로겐 램프랑 HID보다 일단은 LED를 쓰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 그리고 지금 전력적으로 어쨌든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량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배터리 효율에 있어서 사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장점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저는 LED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L이 이 주력적으로 팔고 있는 이 LED 헤드램프가 지금이야 뭐 지금 점점 성장성이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뭐 업황이 안 좋다고 하는 전기차 시장 이게 회복이 됐을 때 사실 제 입장에서 제가 전기차 만드는 일론 머스크라면요.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 저는 쓸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전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해외 수출 증가와 고객사 다변화인데 지금 현대 모비스가 인도에 진출하지 않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 모비스는 인도에 지금 뭐 딱히 나가서 거기서 뭘 하질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SL 같은 경우가 원래 현대 모비스에도 납품을 하지만 현대 모비스가 하는 역할을 SL이 좀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인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SL 같은 경우가 이 현대 모비스가 인도에 진출하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수혜를 더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GM향 매출 그런 비중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쉐보레라든가 지금 GM의 트럭이라든가 이런 곳에 실제로 헤드램프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GM 쪽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L 같은 경우는 주 고객사가 국내 현대기아차 제외하고 GM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GM과 관련된 매출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 중에 유일하게 9%대 OPM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나와 있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ROE는 높아요. ROE는 높은데 OPM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도 하지만 여기가 좀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S&T 모티브는 약간 논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저는 SL이 가장 높다. 지금 보시면은 SL만 저기 점이 되게 높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영업이익률 이거 작년 기준이거든요. 재작년 기준인데 23년도 기준이구나. 작년 기준인데 이제 올해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이 자료는 현대랑 기아차의 글로벌 가동률 현황인데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림이 코로나 때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더 상향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렇습니다. 완성차가 잘 나가거든요. 부품주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낙수 효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그러니까 지금 현대랑 기아가 북미, 인도, 유럽 가동하고 있는 그 가동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아까 제가 다변화된 고객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SL의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기아차가 34%,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15%, 그리고 GM이 17%, 그 기타 32%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모비스가 인도에 진출을 안 하면요. 그 물량을 SL이 현대모비스에 납품 안 하고 바로 직납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에다가. 그러면은 그 비중, 인도양 비중이 커질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은 부품사별 현대차 기아향 매출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쪽 매출이 95%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이노텍이라던가 BH 같은 게 아이폰에 대한 애플향 매출이 90% 이상이다 보니까 애플이 주춤할 때 그 관련 주식들, 그 관련 주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화신도 마찬가지예요. 화신도 현대 기아차 납품 비중, 매출 비중이 95%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뭐 안 좋진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너무 한쪽에다가만 매출이 비중이 들어가 있으면 좀 안 좋다라는 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SL이나 HL 만도 이런 보시면은 SL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쪽 매출 비중이 6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외에 다른 매출은 해외라던가 다른 쪽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거 인도 관련해서 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자, 인도에 공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에서 바로 생산해가지고 납품하는 게 비용적인 절감이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화신도 인도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SL은 유럽에도 공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신보다 저는 이러한 점이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현대는 다 있어요. 뭐 중국, 터키, 러시아 뭐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SL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인도에도 공장이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S&T 모티브는 보세요. 이러한 쪽은 지금 인도랑 미국에 공장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률에 있어서 좀 안 좋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LED 헤드램프 쪽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로겐 램프와 LED 램프가 있는데 지금 계속 해가 지날수록 LED 램프 이쪽 램프 쪽 시장에서 LED 램프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100% 중에 원래 할로겐 램프가 2019년까지만 해도 80%였거든요. 이 헤드램프 시장에서. 근데 이 SL이 만들고 있는 LED 램프가 지금 이미 23년도에는 거의 50% 절반까지 추격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 주력으로 팔고 있는 LED 헤드램프의 그런 시장 침투율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커진다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EV9인데 EV9에 들어가는 이 헤드램프가 바로 SL에서 납품하고 있는 그 헤드램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LED 헤드램프가 점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여기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 차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이 램프의 시장은 사실 이거는 차 만들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로겐 램프보다 지금 비중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도 사실 할로겐 램프나 HID 램프보다는 LED 램프가 효율적입니다. 왜? 전력에 대한 부분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미 LED 전등 많이 쓰시잖아요. 그 이유가 수명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SL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수익성이라던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M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차 중에 하나가 쉐보레이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쉐보레 코란도 이거 코란도가 아니라 콜로라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코란도 아니고 쌍용 아니고요. 콜로라도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쉐보레 콜로라도의 그 상반기 양산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쉐보레 차 많이 타시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SL이 납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쉐보레가 GM에서 만드는 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쉐보레 차들이 이 헤드램프를 결국에 SL 거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SL 아메리카 매출 전망을 보시면요. 지금 21년부터 22년 지날 때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지금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2004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SL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영업이익률 무슨 말이냐면 이 자동차 부품 쪽의 마진율은 원래 5% 미만대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평가 기업들이 많지만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데 거의 지금 10%에 육박하는 그런 대기록을 경신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바로 SL이라는 겁니다. 왜? 늘어나는 그 LED 헤드램프가 이 회사의 매출의 80%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단일 제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이 헤드램프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거고 완성차 업체들이 이 헤드램프를 정말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L을 제가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인도 IPO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인도에 진출 안 했어요. 그렇다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비스에서 원래 현대차에다 납품할 것들을 SL이 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도 시장 자동차 판매량 추이 전망인데 여기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이 SL의 북미 및 인도 매출액 추이인데 북미 매출은 뭐 이미 진짜로 차트상으로 정말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도 매출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SL이 인도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인도에서 공장을 만들고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IPO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격적으로 IPO를 한 이후에 내년 이후부터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L을 제가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 뭐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그냥 월요일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니, 화요일날 매수하자마자 빠지니까 좀 뭐 저는 손절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 보고 끝낼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른 섹터를 예를 들면 전력기기 쪽 보세요. 지금 뭐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 종목 섹터군들 봐 보시면요, 얼마나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까? 그게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꾸준하게 정말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SL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약간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많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 한다면 SL의 투자 포인트, 제가 정말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여기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시면요, 이런 투자 노트라던가 이런 것들도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뭐 바텀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L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서 한번 섹터 쪽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자동차 섹터 흐름은 어떠한가? 요 크게 제가 네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뭐 지금 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현대차 인도법인 IPO 10월 예정인 상황. 이거는 정말 뭐 기대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보시면은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그 나스닥 상장한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굉장히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아니 미국이랑 인도랑 게임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현대차가 미국에는 상장돼 있지 않지만 현대그룹주 그룹상으로는 미국에 이미 가지고 하나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대차를 미국에 상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에서 왜 도대체 현대차 그룹에서 왜 인도에 IPO를 하려고 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시장을 내가 개척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는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런 아세안 쪽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던가 아시아 계열 쪽은 도요타가 정말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여행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괌을 가도 도요타 차가 많고요. 뭐 어디 베트남이라던가 뭐 이런 데 다 가도요, 심지어 대만이라던가 뭐 홍콩 이런 데 가도 다 도요타예요. 그게 진짜 일본 차가
과거부터 우리나라 차가 이런 뭐 성장하기 전까지부터 이미 옛날부터 일본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다 도요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 인도법인 IPO는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그룹 입장에서는 자 이제 인도던 뭐 인도네시아던 저쪽 동남아시아 쪽은 다 이제 제네시스 아니면 현대로고 박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취지로 인도법인 IPO를 해서 인도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도요타의 아성을 깨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대선 변수까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내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 그래서 언제 할 건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도대체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2%대의 그 물가 지표까지 내려오기까지, 물가까지 내려오기까지가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금리가 올려져 있는 상태, 이 고금리 상황이 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자동차 섹터, 이 수출을 많이 하는 이쪽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변수, 사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뭐 성장주라던가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지금 위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근데 자동차는 사실 그거에 좀 크게 상관을 없는, 뭐 물론 전기차에 대한 연결도 있지만 사실 뭐 전기차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대선 변수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섹터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화요일 오늘까지 자동차 뭐 부품주들 조정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 기아차의 6월 자동차 판매량 부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부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올해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 효과, 그리고 그다음에 북미양 SUV 판매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런 실적 모멘텀을 끌어올리기에 저는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북미양 SUV 특히나 제네시스 모델이 저는 잘 팔린다라고 알고 있고요. 특히나 EV6부터 시작해서 EV9 모델 있죠. 기아의 그 모델들이 지금 뭐 해외에서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에 반영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고 있고 3분기까지 4분기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자동차 섹터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 지금 음식료 업종, 화장품, 그리고 뭐 잘 가는 뭐 진짜 강한 섹터들 보면요, 결국에는 해외 수출에 대한 데이터, 긍정적인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자동차 섹터도 저는 분명히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한 흐름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텀업이잖아요. 자, SL 받고 자동차 섹터 받고. 근데 자동차 섹터에서 그 위로 뭐를 볼 건데, 물론 그 다음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현대차의 승계, 이 부분입니다. 승계인데 자,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뭐 섹터를 보고 뭐 크게 산업을 보고 하면서도 현대차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그룹에 대한 정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4위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현대기아 합치면은 시총이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계 구도, 이런 승계 작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승계와 관련해서 제가 월요일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한데 0.32%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중에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게 사실상 현대모비스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순환출자 구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갖고 있고 뭐 현대차가 기아 쪽으로 지분을 갖고 있고 기아가 또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분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다 나눠서 가져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 출자 구조 특성상 지금 어쨌든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나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를 지분 갖고 있고 기아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한다면 내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아 지분을 일부 가져오면 되겠죠. 그게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대주주들은 또 반대를 해요. 옛날에 2018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현대차 지배 구조는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행보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의 무상증자예요. 그러면은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 사고 많은 것 중에 현대글로비스부터 먼저 시작을 했겠냐,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좀 답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 수를 늘렸어요. 그러면 자,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더 사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 주식을 더 살 거야, 이것 때문에 무상증자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라던가 다른 쪽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배당을 높이고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이 막 모여들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를 하고 주주환원 정책 배당을 더 준대 그러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대글로비스 그래 나 장기 투자로 한번 가보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배당을 늘리고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땡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승계 작업에 어떻게 보면 초석이라고 한다면 이 글로비스의 무상증자, 그 이후에 뭔가 또 다른 넥스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왜냐면 자, 오늘 제가 왜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선 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뭐 그게 뭐 불법적인지 뭐 합법적인지는 저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과거에 삼성전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불법적인 것 쪽은 안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구조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SL이랑 비슷하게 20일 이평선에서 딱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빠질 때 20일 이평선 이 노란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현대모비스는 지금 뭐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올라가야 될 모멘텀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현대모비스에 보면은 이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이런 현대차 지금 그룹의 지배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그룹 회장이 정의선 회장이에요. 그리고 왼쪽 저 보라색 명예회장이 정몽구 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명예회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선 회장이 지금 글로비스 20% 지분을 갖고 있고 제가 아까 뭐 순환출자 구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막 복잡하게 지금 이걸 되어 있는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기아차에서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자기 걸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기아차의 17%, 17.54% 지분이 지금 모비스한테 있단 말이에요. 기아가 모비스 17%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의선 회장은 이것만 가져오면은 내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영권이랑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상 시나리오를 딱 보면은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아차에서 현대모비스 갖고 있던 그 지분이 없어지면서 이 정의선 회장이 만약에 여기 이 모비스 지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출차 구조에 대해서 좀 약간 바꾸면서 정의선 회장이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룹을 이런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투자 포인트냐? 자, 보세요.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지금 가져오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 한다면 어쨌든 소액주주든 대주주든 간에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뭐 앞으로 이게 진짜로 움직임이 보인다고 한다면 모비스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모비스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도 야, 우리 저기 정 회장이 산다는데 우리도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요. 그렇다 한다면
현대모비스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의선 회장이 20%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들어가는 이 또 지분을 보면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와 현대차의 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에서 또 50% 지분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2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자, 현대글로비스도 10%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와 자기 거 지분 합치면 30%잖아요. 그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서 만약에 기아로부터 온 거를 갖다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분을 가져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기아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먼 미래를 보고 정의선 회장이 기아의 지분을 가져오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까도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모비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술적으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지금 20일 이평선 부근을 딱 지켜줬습니다. 지켜줬고요. 그 다음에 반등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막 최근에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좀 약간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뭐 투자하심에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기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현대모비스 주식에 대한 가치는 커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현대모비스가 오늘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SL과 오늘 이어서 현대모비스까지 이 두 종목을 앞으로 자동차 섹터의 저는 대표 종목으로 보고 좀 앞으로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인사이트와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잠시 후 한번 쉬었다가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뭐 그 더 위로 가서 이제 오늘 핫했던 2차 전지 산업이라던가 자동차 부품주와 2차 전지를 좀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뭐 이렇습니다. 제가 여태껏 여기 팍스경제 TV 나와서 방송을 이런 느낌으로 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앞으로 투자할 때 특히나 너무 힘들고 막 앞으로 진짜로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린이 분들 그리고 주식 좀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 바텀업 탑다운 방식 이런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접근을 하는 방식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저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거예요. 2차 전지 바닥인가? 뭐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뭐 항상 그랬거든요. 이게 여기서 찐바닥인가 하면 또 빠지고 찐바닥인가 하면 또 빠지고 계속 그런 행태를 보여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어제 그제 해가지고 좀 급등이 나오면서 약간 진짜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지금 생각이 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바닥이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의 이 차량 인도량의 예상치 상회인데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분기 실적과 3,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확인 필요해요. 왜냐면 뭐 테슬라는 모멘텀 자체가 매우 많아요. 로봇 모멘텀도 있고 로보택시 모멘텀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개선이 되냐? 그러면 테슬라의 실적이 더 좋아지고 개선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업황의 회복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확인하기 전에 지금 무조건 이제 반등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역시나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수출 데이터가 이 바닥을 찍고서 진짜로 하반기 올라와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오늘의 반등이 저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보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 말고 이제 그 외에 LFP 원통형 전고체 배터리 시장 지배가 필요합니다. 점유율을 가져와야 돼요. 특히나 LFP 같은 경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쪽, 르노 쪽으로 LFP 배터리 납품을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중국에서 지금 거의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을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서 중국 물량을 다 빼서 오기까지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나 이제 희귀금속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높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은 2차 전지 업황 개선 그리고 2차 전지 앞으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 3원계 배터리를 더 많이 파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계점에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중소형 차 모델에 들어갈 이제 앞으로 들어갈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LFP 배터리 쪽을 우리나라 그 셀업체들이 얼마나 지배할 수 있느냐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부품 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그럼 이쪽에 얼마나 더 해외에 납품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찐바닥이다. 야 여기 바닥이니까 이제 사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보다 자동차가 섹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입니다. 저는 사실 뭐 저는 전기차를 아직 타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의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특히나 명절 때 진짜 명절 때 최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휴게소 가서 차 충전하려면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뭐 6시간 걸린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충전소에서 2시간 대기하는 것 때문에 6시간 갈 거 8시간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진짜로 시간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시간이 좀 소비되는 이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가 매우 부족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더욱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나마 땅이라도 좁으니까 이게 좀 인프라 좀 어떻게 하면은 구축할 수 있는데 미국은 땅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 인프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는 인구도 많고 땅도 넓어요. 근데 거기에 이 구축이 언제 다 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그래서 저는 약간 글쎄요 퀘스천 마크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이 수출 데이터가 증명될 섹터가 과연 어디냐라는 겁니다. 왜? 2차 전지는요 지금 업황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고 여기에서 실적이 갑자기 더 잘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 섹터를 보면은 실적에 대한 꾸준함이 있죠. 왜? 전기차 쪽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랑 하이브리드 차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그런 부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출 데이터 저는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수출 데이터 증명
약간 저는 퀘스천 마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 변수, IRA 관련된 법안에 대한 운명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 연임하면 상관없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정말 후폭풍이 좀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LFP 그리고 희귀 금속들에 대한 이 해결 과연 이거를 해결을 하는데 단기간에 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인데 사실 이것도 아직 뭐 상용화 단계도 아니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면 25년도, 26년도는 돼야지 이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며 그러면은 삼원계 배터리나 LFP 배터리를 대체를 해서 이 시장의 침투를 얼마나 할 것이며 그런 데이터들이 그때 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나 원통형 배터리는 밸류 측정 자체가 안 되는데 이 밸류를 어디서 가져가고 주가가 얼마나 갈 것인지 어떻게 예측하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랑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보면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슈랑 뉴스에 따라가다가 오히려 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를 보고 투자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2차 전지보다는 자동차가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 뭐 수요일 이틀 2번 정도 방송을 진행했는데 월요일 날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바텀업 방식으로 자동차 섹터를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 매주 다른 섹터를 가지고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라든가 그런 도움에 대한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말씀드렸던 종목은 현대모비스고요. 그래서 SL이랑 현대모비스 두 종목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격 전략이라던가 인사이트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것들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드리면서 한번 뭐 수익으로 마무리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같이 오셔서 소통을 해야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짜 이번 주 월수 이틀 동안 자동차 부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정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섹터와 종목을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언급드린 종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은 본인에게 있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걸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